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연인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전화 잘 받아보시나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 또 늘고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정보24 등을 사칭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신호 위반 벌금 고지서 같은 문자 스미싱이 늘고 있다는데요. 휴대전화와 문자로 온 인터넷 주소 URL을 클릭하면 본인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을 입력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문자 속 알 수 없는 URL,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등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에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AI 챗봇 시대, 애플이 시리에 이어 내놓은 인텔리전스 이야기 나눠보고요.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여러 현안들, 그중에서도 홈쇼핑 심의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러 사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방심위가 홈쇼핑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방심위의 이 홈쇼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먼저 이 방심위의 홈쇼핑 심의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심위에는 방송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모두 알고 계시는데요. 방송심의소위원회, 그리고 광고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홈쇼핑에 대한 심의는 이들 위원회, 소위원회 중에서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심의는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방송 심의 규정은 많이 알고 있는데 요 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요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홈쇼핑 방송의 콘텐츠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품 판매 심의를 통해서 의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특별히 상품 판매 심의의 의결이 많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판매 방송사 자체가 다른 방송사보다는 적은 편이잖아요. 네. 홈쇼핑사가.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품 판매 방송 관련 심의 그 의결 수가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 비해서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것을 보고 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심의 의결 현황만 봤을 때 2020년에는 법정 제재가 38건, 행정 지도가 111건이 있었고요. 네. 꽤 많이 징계가 나왔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이 2020년은. 그리고 2021년에는 법정 제재가 21건, 행정 지도가 41건으로 부쩍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법정 제재가 19건, 행정 지도가 67건이어서 전년과 비슷한 그 양적인 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법정 제재는 67건, 행정 지도가 256건으로 다시 부쩍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24년 1, 2분기 통계를 보니까요. 행정 지도가 67건, 법정 제재가 단 2건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심의가 그렇게 특히 중징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방금 소장님이 계속 행정지도 몇 건, 법정제재 몇 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심위 결정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방송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제없음이라는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민원을 내신 방송이 뭔가 문제가 있는 방송이라고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적을 때, 적다고 생각되는 방송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주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권고 의결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의견 제시와 권고라는 것은 행정 지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의 재승인이나 제어가 등 중요한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점 사유가 되지 않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것에 비해서 이거는 방송이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법정 제재를 주게 되는데요. 이 법정 제도는 방송사들이 매우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재승인 제어가 때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는 감점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것도 낮은 단계에서부터 설명해 보면은요. 법정 제재 중에 가장 낮은 것은 주의,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도 있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짚어보면 2024년 들어서는 이 행정지도나 법정 제재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걸로 보였거든요. 네네. 지금 그 미디어 오늘의 윤수영 기자가 유해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홈쇼핑 심의의 법정 제재가 줄어들었다라는 보도를 내놨어요.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내용은 사실상 그 기사를 많이 보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지난 10일자 보도의 이 제목이 MBC 때려잡은 유해림 체제 방심위 홈쇼핑 중징계 급감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는 그때 그 시기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거든요. 이 시기에는 행정지도가 69건, 법정 제재가 23건이었다라고 하고요. 유해림 위원장 임명 후인 2023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행정지도가 86건, 법정 제재가 4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전에는 23건이었는데 지금 4건으로 줄어들었다.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자는 이 두 체제에서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를 합산한 전체 심의 건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법정 제재가 82.6%, 23건에서 4건으로 82.6%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허연회 소위원장 직무대행이 그러니까 답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허 직무대행은 법정 제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홈쇼핑이 대체적으로 규정 위반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면서 매출 하락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본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심의는 일관되게 하는데 홈쇼핑 등에서 부적절한 방송 행태를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바람직한 변화라고 봐야겠네요. 글쎄 그것은 이제 방송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되는데요. 실제 상품 판매 방송에서 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진짜 열심히 그대로 심의를 하는데 법정 제재 건수가 줄어든 것이라면 그건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디어 오늘 보도에서는 방심위 관계자의 다른 지적을 담았어요. 위원장 교체 후에 방송 소위에서 솜방망이 제재가 내려진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현주 위원장 체제에서는 보도 등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장해 주었지만 홈쇼핑 등 상품 판매 방송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비자 권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무거운 제재를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광고 소위에서는 기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관대한 편이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소리는 방심위 관계자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언론시민단체인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이 기사에서 코멘트를 하는데요. 정치적 시민은 최소화하고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방송심의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정확히 반하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최근에 이제 법정 제재 심의가 그러니까 결과가 적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유희림 체제라고 하는 시기죠. 최소한 2024년 1, 2분기에 홈쇼핑 관련 심의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유희림 위원장은 작년 10월에 취임 후에 6개 홈쇼핑 대표이사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심의 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엄중히 심의 제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규정에 따라 엄중히 심의 제재하겠다는 이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정작 심의 결과는 과연 그럴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023년 1, 2분기 심의 내용이 법정 제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비교적 가벼운 문제점들이었는지를 좀 돌아보겠는데요. 네.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첫째, 현대홈쇼핑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조건에 구매할 수 있는 신발 판매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다. 이렇게 반복 고지했고요. 이 방송이 끝나면 백화점 가격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방송의 문제로 지난 1월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할 때 방송 소위는 이전에 KT 알파라는 그 홈쇼핑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법정 제재 주의를 받은 것을 언급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홈쇼핑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될 때에는 법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라는 의미의 경고를 이미 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올 3월에 현대홈쇼핑이 또 신발 판매 방송에서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라면서 안건으로 올라왔대요. 이때에도 광고소위에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법정 제재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행정지도로 좀 심의가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심의가 된 거죠. 네. 이때 방심위원들이 내놓은 사유는 익숙한 사안이고 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많이 의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유사 사례에 따라서 이렇게 심의를 했다라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물론 똑같은 권고를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어떤 조항을 몇 번 위반하면 뭐가 나와야 하고 이런 식의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역량과 양심에 맞춰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잣대로 딱 재듯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첫 번째 때 지난번에 이게 같은 사안이 반복되면은 분명히 이제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도 했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사안으로 또 심의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법정 제재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의결을 하고 그럴 때 그 이유도 유사 사례에 따라서 또는 익숙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재판을 보면 양형 기준이라든가 판례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네. 심의에서도 이전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비교하고 또 비슷한 결정이 나오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최근 방심위의 홈쇼핑 중징계 사례가 적다는 걸 이전 심의랑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CJ 온스타일이 작년 10월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2023년 막바지 생방송이다. 오늘이 이게 다 나가면 내년에 사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올 2월에 광고소위에서는 기존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법정 제재 주의를 받는 그런 유사한 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방송을 했을 때는 이전에는 법정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죠. 2022년 11월 그러니까 거의 딱 1년 전이네요. 그때 속옷 판매 방송에서 생방송에서만 최초, 최다 혜택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구매를 유도한 뒤 유도했던 CJ 온스타일에 대해서 법정 제재 주의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광고 소위에서는 시청자가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 구매 의사를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면서 기존 유사 심의 사례에 대해서 제재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재차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대요. 네. 따라서 올 2월 심의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도 권고가 나왔다는 것이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들으셨군요.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네,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진행자의 문제적 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출연자가 한 말에 문제가 있다면 진행자는 근거를 들어 지적을 하거나 반박성 질문을 하면서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뉴스파이팅 진행자는 출연자의 발언을 근거 없이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듣기에 좀 거북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나간 의원들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리였는데요. 예. 진행자는 김 의원에게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사과 의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태도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네. 김 의원은 한국, 미국, 일본이 안보 협력 관계인데도 국민의힘이 동맹 관계라고 잘못 표현을 했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나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특히 한국과 일본 관계를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자 진행자는 그 발언은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니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모든 것을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면 굳이 의원을 불러서 외교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출연자를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또 대화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냐라고 하니 출연자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우리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5일 국민의힘도 한미일 동맹관계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진행자는 여러 정부에 걸쳐 견제해왔던 외교 정책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며 출연자의 발언을 막아버린 셈입니다. 네. 또 같은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한 것을 두고 이런 태도가 국민들도 모독한 것이 아니냐는 청취자 의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말이 성립한다면 국회에서 오가는 그리고 라디오에서 상대방을 비난 또는 비판하는 발언 모두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나친 비약이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할 일 그리고 당신 주장과 반대되는 청취자 의견이 있다는 식의 반박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의견이라서 김병주 의원에게만 좀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반박을 하고 재질문을 했으면 하고요. 또 출연자를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점은 어떤 걸 짚어볼까요? 네, 진행자 태도를 한 번 더 짚고 싶은데요.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 무책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진행자는 여당에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면 최민희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탄핵안은 과방위가 올리는 게 아닌데 이 질문의 논리 자체를 모르겠다. 이 말 자체를 독해를 못하겠다라며 질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자 진행자 배승희 씨는 작가가 이렇게 써놨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진행자는 작가가 써주는 대로 읽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작가 탓을 하고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건 진행자로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도 배승희 씨가 작가 탓을 한 적이 있어서 이 시간에 같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자는 PD인데도 작가 탓을 반복하는 이유도 좀 의아했습니다. 네. 작가가 상대적으로 방송 현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더 쉽게 작가 탓을 한 것이라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또 방송인으로서도 걸맞은 태도는 아닌 듯합니다. 네. 좀 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가 써주는 대본이 있어도 그 대본을 참고를 해서 자신의 발언으로 방송에 나간 점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어떤 거 짚어볼까요? 네, 패널이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 비하인드 코너의 고정 출연자인데요. 태상정 특검법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한 명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검사장 출신 남편, 그리고 로스쿨 1기 출신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추천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추천되면 특검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둬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같은 말을 지난 6월 26일 그리고 7월 3일 두 차례 했는데요. 두 사람이 특검으로 추천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패널로 나온 박원석 전 의원도 유튜브에서나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이때도 서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는데도 같은 발언을 두 차례 반복한 것입니다. 네. 이처럼 근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근거를 요구하거나 주의를 줘서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또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정치펀치 코너 섭외에 관한 의견인데요. 네. 정치펀치 고정 출연자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모두 같은 보수정당 출신 인사들입니다. 진 전 장관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용남 정책위의장도 새누리 대변인 등을 지냈는데요. 보통 이런 코너에는 여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각각 한 명씩 섭외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섭외는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섭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는 IT 분야로 만나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애플의 인텔리전스입니다. 이게 애플의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요? 이거 어떤 건가요? 애플 인텔리전스 약자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애플의 인텔리전스라서 AI입니다. 아.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AI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애플이 이제 우리의 AI는 애플 인텔리전스지 인공지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재밌는 게 네. 애플이 지금까지 여러 쇼에서요. 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머신러닝 이런 기술적 용어를 썼지 AI라는 용어를 계속적으로 일부러 피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챗GPT나 새로운 이제 AI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AI라는 용어 자체를 애플이 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다른 회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인지 몰라도 애플은 계속 그 밑에 있는 기술적 용어를 썼지 AI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이제 AI는 애플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롭게 브랜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애플의 이제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곳에서 실제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애플에서 좀 인공지능에 힘을 주고 이제 우리가 약간 뒤처졌다고 했던 것들을 다 따라잡았다. 아니면 더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이름에서부터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네. 아이폰에는 음성 챗봇 시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면 어떤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가 생기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아이폰 시리 쓰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셨던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시리한테 뭔가 막 시키면 진짜 챗GPT처럼 막 될 것처럼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써보면은 거의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알람 맞추는 거나 아니면은 뭐 온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수준의 아주 단순한 부분만 됐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24에서도 온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안에 AI가 직접 탑재되는 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아이폰에서도 이제는 이 AI 칩이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지금 그 거대 언어 모델이 하는 것들이 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동 문장 생성을 하거나 요약을 하고 또 이메일이나 휴대번호 뭐 알림도 정리해주고 답변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리가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답변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답변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때, 네. 그때 이 시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네. 제가 챗GPT를 불러와서 답변을 해드릴까요? 라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폰 안에 오픈 AI의 챗GPT가 같이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시리가 실제적으로 간단한 것들은 조금 더 똑똑하게 더 해주고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이 스마트폰 안에서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애플이 만들어 놓은 별도의 서버에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이제 똑똑한 일들을 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네. 오픈 AI까지 이제 챗GPT까지 연결을 시켜서 네.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 답을 주는 요 세 단계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게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의 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거나 내용을 쓰더라도 그건 인터넷에 있는 정보잖아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개인을 잘 알고 있는 데이터 도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챗 GPT나 아니면 더 똑똑해진 AI들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 답변이 되게 다르겠죠. 답변이 일반적인 인터넷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정보의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오니까 이른바 맞춤형 챗봇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챗봇으로 더 답변이 정교해지고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네. 삼성전자를 보면 올 초에 갤럭시 S24에 처음 네. 이 AI 기능을 탑재했거든요. 소비자 평가, 반응도 궁금하고요. 이게 애플 아이폰과 맞붙었을 때 어떨까요? 일단은 분명히 갤럭시 S24가 처음에 AI 기능을 최초로 내놓은 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온 디바이스 AI는 인터넷에 연결이 없어도 이 스마트폰 안에서 AI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랐던 게 예를 들면 서버에 연결이 없는데도 한 16개국어 이상을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통화가 된단 말이에요. 와,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놀랍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갔는데
여행에서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지 않아도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외국어 이제 간판을 찍었을 때 바로 한글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메시지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뭐 메시지를 써주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충분히 인기를 끌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놀라움 이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쓰는 기능인가? 라고 할 때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특별할 때는 외국어 번역도 하고 글도 요약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이게 AI가 다 맥락상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애플에서 또 새로운 걸 내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또 어느 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느 편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건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항상 어느 정도의 안정된 솔루션과 시스템이 됐을 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애플이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고 역으로 갤럭시나 삼성에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도전을 좀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 대가 모두 다 연결돼서 들어가는 이 애플이 한번 파고를 강력하게 쳤을 때 과연 이거를 이제 갤럭시 삼성전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주위를 둘러보면 AI가 어떤 물건이든 어디에서든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 보시는 최근 AI 챗봇의 트렌드 어떤가요? 제가 볼 때 최근에는요. 사용자들과 얼마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챗봇 같은 게 우리가 금융, 뭐 은행에서 쓰던 챗봇 생각해 보시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냐 아니면은 이상한 답이냐 이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스러운 대화의 맥락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챗봇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캐릭터.a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우리가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답변하는 것처럼 받을 수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대답하는 것처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답하는 것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 캐릭터들을 공부한 AI가 있어서 답변에 재밌네요. 있어서 똑같은 내용도 다른 형태로 답변을 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얼마나 줄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에다가 내가 원하는 파일을 올려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만 읽어달라 이런 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애플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스마트폰 앱들도 결국엔 이 애플의 그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리가 그 일반적인 갤럭시랑 다르게 한 가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이 시리 자체가 앱을 실제 실행하는 것들까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로 뭐 공항에 도착했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요. 제가 애플의 시리를 켜가지고 택시 보내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 공항에 도착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문자를 저와 저희 어머니 간의 문자를 이 AI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항에 왔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일본 여행 갔다가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라는 맥락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택시 보내라고 하면 제가 수많은 앱 중에 예를 들면 K 앱을 활용해서 택시를 보낸다는 걸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르지 않아도 이 애플의 AI가 스스로 앱을 켜서 실제 택시를 그 공항에 보내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가능해질 거라는 몇 거죠. 단계를 앞서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춤형 정보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 AI의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소장님 이번에 신간 내셨더라고요. 챗봇 2025 활용 백과인데 짧게 이 책 안에도 담겨 있을 법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재미있는 챗봇 활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 GPT 기반으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챗봇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걸 소개하거나 챗봇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그 우리의 대화로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만들어진 챗봇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요즘에 그 배달앱 쓰실 때 리뷰를 사람들이 많이 달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글 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챗GPT 기반의 리뷰왕 챗봇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실행만 하면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쓴 댓글을 그냥 넣어주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에 맞춰서 우리 그 가게에 맞게 한 10줄 이상 이모티콘과 합쳐져 있는 댓글을 자동으로 막 만들어줘요. 와,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그런 것들을 붙이기도 하고 또 뉴스 보도 작성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내용을 넣어주면 작성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캐릭터의 느낌이나 파일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GPT들을 우리가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게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대화하듯이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신기해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챗봇 2025를 책을 좀 냈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원 리퍼블릭의 AI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